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주아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이철희 정무수석이 홀로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만난 것 자체가 대장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청와대는 대장동에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요청이 있다면 야당 대선 후보와의 만남도 적극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 그 자체가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여당 대선 후보와 만나는 것은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있었던 관례이기도 한데요. 물론 관례라고 해서 꼭 따라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정치적 해석을 달리하는 정치권의 관행도 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의 부채 상환 능력을 고려해 연소득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런 방안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오늘 향년 8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태우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오후 1시 40분께 별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전립선 암 수술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이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요양해왔습니다. 직선제로 탄생한 첫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중년 세대는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대통령이란 기록도 좀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극단적인 상징성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인 만큼 과오 역시 극명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공과가 모두 지금
아주 뚜렷하고 명확한 정말 특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1979년 이른바 12.12 사태라고 하죠. 신군부 하나의 세력의 핵심으로 군사 쿠데타를 주도를 했고요. 이 전두환 그 당시 보안사령관에 이어서 신군부의 2인자로 떠올라서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 그리고 정무이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어서 50 정부에서 체육부 장관, 그리고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거쳤고, 이후 이제 민정당, 당시 민주정의당 집권 여당 대표를 거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후계자로 부상을 했는데요. 이른바 이 간선제 후원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나서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이른바 87년 체제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직선 대통령에 선출된 뒤에 이 북방외교 등 외교적 지위 향상에 상당히 공이 많았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토지 공개념 도입 등 이제 어떤 경제적인 정책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바지한 면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퇴임 후 이 12.12 사태 주도한 것,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 책임, 그리고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이제 당시 수감돼서 법원에서 징역 17년형, 그리고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는 등 이제 한국 현대사 어두운 한 면을 장식을 했는데요. 지난 1997년 이 김영삼 전 대통령 시기 당시에 특별 사면 조치로 석방이 됐지만 추징금 미납 논란에 오래 시달리다가 지난 2013년 뒤늦게지만 완납은 했습니다. 전두환 씨하고 여러모로 같이 쿠데타를 한 신군부 세력이 일원이었지만 이후 삶의 모습은 좀 많이 대조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대통령 당선된 이후부터 이제 당시 그 정직 대통령이었고 자신의 친구였기도 했는데 이른바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 등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 물론 불완전한 청산이지만 그런 것도 있기는 시도가 되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족 측이 오늘 노태우 씨의 그 유언을 공개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저희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입장은 그 서거 소식이 전해진 지 약 3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거친 걸로 이제 해석이 됐는데요. 네. 역사의 죄인이지만 전두환 씨와는 다르다, 이렇게 애도를 표한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영역의 삶을 마친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한다면서 다시는 과오가 우리 역사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엄정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국민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는 점, 그리고 재임 기간 북방 정책과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중국 국교 수립 등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퇴임 이후 16년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하고 이 자녀들을 통해 광주를 찾아 사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점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제히 애도를 표했는데요.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였고 헌정사상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당선된 첫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기리면서 재임 당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기본합의서 채택, 북방 외교 등의 성과도 거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12.12 군사 쿠데타로 군사 정권을 탄생시킨 점,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서 민간인 학살 개입된 과오는 어떤 이유로도 덮어질 수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 저도 뭐 노태우 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이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 예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뭐 다른 대통령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일단 호칭 문제에 있어서는요, 물론 뭐 평가에 따라서 뭐 그냥 이름 뒤에 C를 그냥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지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에 대한 평가로 그냥 그대로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시 국민의 직선 투표로 인해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그 점은 좀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좀 그 전두환 씨와는 좀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정치권에 관심이 좀 쏠린 부분은 아무래도 장례 절차가 될 것인데요. 이제 오늘 안 그래도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이 내란죄 그리고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으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을 확정받은 점을 거론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국가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 이른바 국가장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우에는 그런 형의 선고를, 그러니까 중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이나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지금 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어떤 예단을 하거나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만 밝혔는데요. 또 윤영덕 의원이 꺼낸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절차가 필요하고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다면서 절차에 따라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생전에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두환 씨라는 좀 다른 행보로 보였는데 그럼에도 5월 단체들은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일단 5월 단체들 입장에서는 뭐 고인이 직접 광주를 방문한 건 아니고요. 물론 그 병으로 인해서 좀 뭐 거동이 불편했던 점은 있지만, 그래서 아들 노재현 씨가 광주를 방문해서 아버지의 뜻이다라면서 사과의 뜻을 표현하긴 했는데 네. 이게 과연 고인의 정말 본인의 의지였느냐, 이 점에 대해서 아직 좀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18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 부상자회, 그리고 5.18 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립묘지 안장 반대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본인 사죄는 물론 진상규명 관련 고백과 기록물 공개도 왜곡 조작된 회고록 규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는 재포장된 군부 독재 역사가 아닌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조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지금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재임시 조성한 통일동산에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합의 중이다. 뭐 이런 입장도 지금 밝히고 있어서 네. 또 장지도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저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오늘 차담회동을 했어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 차담을 나누면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내 경쟁자로서 경합한 뒤 힘을 합쳤던 그런 인연을 되돌아보는 등 친밀감을 상당히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상춘제에서 약 50분 동안 차담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회동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원팀 행보에 대해서 좀 치하하는 뜻을 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저와 당내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고 또 경쟁을 마친 후에도 다시 함께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해냈다. 이런 과거 인연을 되새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는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됐고 이 후보가 새로운 후보가 돼 여러모로 감회가 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자신이 모질게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배석했던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했는데요. 네. 당시 이제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반감을 샀던 일을 지금 본인이 스스로 이제 끄집어내면서 사과한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 이렇게 약간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이철희 수석이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는 그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뭐 좀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 또는 이제 그 정치적이지 않은 이제 일반 현안에 대한 좀 의제로 대화가 이뤄졌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혹시 다른 뭐 분위기를 전할 만한 얘기가 있습니까? 뭐 내년도 예산을 놓고 이제 왜냐하면 그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그 저번 탄핵 때문에 지금 그 임기가 3월부터 그러니까 3월에 이제 대선을 해서 임기가 5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사실상 내년도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다음 정부가 쓰게 되는데요. 예산안 관련 대화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보다 다음 정부가 쓸 몫이 훨씬 많은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재명 후보는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다. 이렇게 전폭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네. 뭐 상당히 화기애애한 뭐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좀 눈에 띈 부분이 있다면 그 문 대통령이 상춘제를 안내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곳은 처음 와본다 뭐 이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던 중에 그 근처에 심어진 백송 이제 소나무가 있는데 네. 이 이재명 후보가 이 소나무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심은 사람이 좀 특이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문 대통령이 웃기도 했는데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심은 기념식수 한 나무였습니다. 뼈가 있는 말을 좀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회동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공통점을 부각하면서 사기 민주정부를 세우겠다 그런 연속성, 이 정권의 그 정통성 연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른바 친노 친문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동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뭐 맹비난했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아침 SNS에 쓴 글에서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된 만남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여당 대선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난다는데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은 물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과거 관행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 정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누가 봐도 이 후보 선거 캠페인 일환이고 문 대통령이 캠페인에 병풍을 서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덮어주고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뒷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세를 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 후보가 핵심 혐의자로 돼 있다 하면서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과 뭐 집권 여당 대선 후보 만남은 이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뭐 여야 모두 있는 그 과거에 돌아보면 이제 있는 그 경우인데요. 네. 2012년 9월 2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회동을 했고요. 그리고 2002년 4월 29일에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회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야권 대선 후보가 면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만날 뜻이 있다 이런 점을 밝혔어요. 네, 오늘 이제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가장 눈길을 끈 발언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먼저 유승민 비서실장에게 이재명 후보는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유 실장이 전례대로 한 것뿐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요. 네. 그러자 성일종 의원이 다시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후보를 만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후보를 만났지만 그때 그분들이 수사 대상이었냐 이 수사 대상인 사람이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유 실장이 그 답변을 하면서 이 건과 그 대통령 만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서 앞으로 야당도 후보가 뽑히면 그 요청이 오면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 민주당 경선 당시에 경쟁했던 후보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이른바 원팀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난 것을 시작으로 지금 연쇄 회동을 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 소식에 잠깐 우리가 관심을 이제 갖다 보니까 국감이 이제 끝났나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상대로 오늘 국감을 진행했는데 여야 간 충돌로 뭐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어요. 네, 오늘 청와대 국감이요. 사실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오전 10시에 예정이었는데요. 그 개의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특검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그 문구가 적힌 마스크 그리고 리본 등을 착용하고 이제 국정감사장에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항의를 해서 양측 간 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실랑이를 하면서 결국 시작된 지 25분, 한 26분 정도의 국감이 정회가 되고 이후 오후 3시에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이나 뭐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은 와서 이제 사실 증인 선서는 했는데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서로 여야 간 대립 사태가 빚어지는 바람에 오후 3시에서야 업무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한 발언이 또 관심이에요. 네, 유 실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청와대도 이 사건을 비정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우리 정부의 아픈 곳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지시도 내렸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또 이제 개발 과정의 이익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언급을 한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 네. 다만 이에 대해선 보도된 의혹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수사 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또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 현재로서 대통령께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또 검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태도를 밝히면서도 네. 야당에서 계속 그 특검을 촉구를 하니까 뭐 특검 필요성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범위 등은 국회가 논의해 주시면 마지막에 대통령께서는 임명을 하는 이런 절차일 텐데 뭐 나중에라도 논의를 해달라. 뭐 일말의 가능성은 좀 열어놓은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행안위 국감에서는 위증 논란이 벌어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행안위에서는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나와서 이 경기도 국감을 수감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이 후보가 했던 증언에 대해서 이것이 위증이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 그 행정안전위원회 명의로 이제 이 후보를 고발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야당이 편 겁니다. 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후보가 국감에서 궤변을 펼쳤다면서 위증죄는 별도로 하고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그 이재명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그 증언을 해놓고 그 이틀 뒤에 국토위 국감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여기에 대해서 말 바꾸기다. 그래서 이게 위증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이 적극적으로 맞서면서요 지자체장이 업무 행위에 있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발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해야 하느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고 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9일 서울시 국감 때 이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그 앞뒤가 다른 발언을 했다 이것도 위증이다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이 국정감사 그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국감에서의 이 위증 혐의는 상임위 차원 고발만 가능한데요. 네. 지금 행안위 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로 위원회 명의로 고발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대선 경선 얘기도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그 이번에 그 대선 후보를 뽑을 때 여론조사 네. 50% 당원 50% 비율로 하는 거잖아요. 그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 두고 후보 간에 좀 갈등이 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네,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관위에 이 성일종 의원이 그 선관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서 1대1 가상 대결을 전제로 질문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청취자들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처음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좀 헷갈렸는데요. 이 그 당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그 다음 대선 때 이제 이를테면 이재명과 윤석열, 이재명과 홍준표, 이재명과 유승민, 이재명과 원희룡 이렇게 대결을 할 경우에 네. 누가 가장 후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네. 이렇게 하고 1, 2, 3, 4 중에 한 명을 고르게 한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이것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질문이 하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간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그 이재명 대 윤석열을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 홍준표를 한번 묻고 이런 식으로 총 4번을 물어봐서 그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가장 크게 이긴 후보 또는 가장 적은 표차로 진 후보를 네. 이제 후보로 결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홍준표, 유승민 캠프 측에서는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사지선다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홍 후보 측의 주장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 여론조사 문항이 채택이 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지선다형인데 꼭 주관식 문제 내는 것 같은 사지선다형을 뭐 질의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여론사 전문가도 이런 질의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던데요. 대선 후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윤 전 총장 측에서 사실 아마 만약에 반발이 있다면 가장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그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선거 캠프를 통해서 유불리를 떠나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 이 문항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에 중도층이 응답하지 않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하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저희들 주장대로 들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전혀 이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네. 그 흔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사지선다형으로 가자고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유승민 후보가 생각할 때는 중도층이 응답할 수 없도록 너무 문제가 기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만들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을 좀 표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일반 그 중도층 또는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질문을 듣다가 끊어버릴 수 있다. 그렇죠. 아마 이 점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역선택을 좀 방지하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주기를 맞아서 묘역을 참배했어요.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이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하고 그리고 그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대선 후보가 같이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오후에 별도로 참배 일정을 가졌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홍준표 의원은 11.6대 시청 앞 군중 속에서 운구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 그때 대부분 시민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이렇게 추억을 얘기를 했고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은 당시 수경사 현역병으로서 11.6과 12.12를 다 겪었다 하면서 수천 년 가난과 보릿고개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킨 공로가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따로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소란이 좀 있었어요?
네, 윤 전 총장은 윤석열전 검찰총장은 오늘 이제 박정희, 김대중, 이승만,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모두 참배를 하고 이 박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는 기자들과 만나서 최빈국인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안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기초를 다주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윤 전 총장이 현충원 참배하는 과정에서 뭐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강성 보수 이제 시민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네. 뭐 죄 없는 박근혜를 가져놓고 밥이 넘어가냐,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하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나누어 갚는다는 대출 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인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의 확대 적용 계획을 앞당기고 카드론도 대출 산정 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 내용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또 이제 후속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우선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 얼마나 지금 심각한 수준인 겁니까? 네, 우선 가계부채란 가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평균액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국내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이나 기타 국가들에 비해서 좀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95%, 네. 작년인 2020년에는 103.4%, 그리고 금년 2분기까지는 104.2%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 기간 동안에 타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60에서 80%대 정도 사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번에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어떻게 강화되는 겁니까? DSR이 뭡니까? 네, 사실 DSR을 설명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도 흔히 듣던 LTV, DTI 요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LTV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즉 어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이 주택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요것의 몇 퍼센트 하는 식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즉 주택 담보 대출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봅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주택 담보 대출의 원리금과 함께 이제 이것 말고 기타 신용카드나 기타 다른 부채가 있다면은 네. 이 부채의 경우에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얼마나 상환했나만 함께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자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오늘 이슈가 된 DSR 예.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앞서와 달리 일단 한 가게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다면 네. 이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DTI와의 차이점은 네. DTI에서는 주택담보가 아닌 다른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계산을 하는데 네. DSR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와 원금을 다 합쳐서 이게 1년에 얼마를 상환을 하느냐 할 때 계산을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종전에 비해서 일반적인 수준의 직장인들이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용어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보다 대출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리금을 상환을 할 수 있는 정도, 매월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큼만 빚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지금 DSR을 강화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지 네네. 않습니까? 이러면 어느 정도 현재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새로운 대출 관련 규제가 적용될 때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2억이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대출을 새로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예. 지금 제시된 DSR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적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을 실행하신 분들한테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근데 신용대출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대출 만기를 줄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네. 돼버리면은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액수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가계대출에 대출한- 영향을 네. 많이 미치지 않을까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출 금액이 똑같은데 상환 기간이 짧아지면, 즉 대출 만기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매번 나눠서 상환하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떤 가정이 매달 버는 수입에서 매달 빚을 갚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적고 대출 금액이 클수록 해당 가계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이제 다만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의 대출로 본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계대출에서 상환되는 금액이 조금씩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상환되는 금액이 커지게 된다면은 지금처럼 가계대출 증가가 지속되더라도 그 증가율 자체를 조금 완화하는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빌려놓고 계속 갚아나가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이나 실수요자 대출자들 차주에게 좀 피해가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일정 수준의 제어 장치를 두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래 시점에는 언제 발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돌발 상황들, 우리가 겪었던 외국발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의 포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 이런 부분도 꼭 우리 사회에 있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한국에서 예. 금년 상반기 중반에 DSR 차주 규제를 제시하면서 제도의 장점으로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시행하게 되면 고소득층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반면에 예. 저소득층의 대출 한도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령 네. 원리적,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한국 사회에서 대출 규제 효과가 딱 저렇게만 될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들, 네. 즉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소득층도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전보다 대출 한도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굳이 소득이 적으신 서민들이나 예. 또는 실수요자들에게 계층을 세분화해서 예. 대출을 굳이 늘려줄 가능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할 필요가 있는 것도 맞는 상황입니다. 이게 적용 대상에는 좀 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줄 때 DSR 규제를 더 강화해서 빌려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대출 받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번 조치가 아니더라도 본래 어려웠습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네. 근데 지금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카드론도 포함시킨다고 하죠.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도 강화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러면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하는 게 어려우니까 재산금융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표된 정책 방향에 따르면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규제하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이런 것들은 DSR에 관계없이 그냥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3금융권이나 사금융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럼 전세금 대출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적용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DSR 수준과 관계없이 대출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주택시장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건은 이번 대책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 실수요자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입주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언젠가 입주를 할 것을 기대를 하고 네. 지금 집이 없지만 전세를 끼고 집을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실수요자분들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이런 분들이 증가하는 것은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이 원인이 돼서 대출가 증가하는 것이지 뭐 이번 대책을 통해서 대출이 규제가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갭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매치하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 강화가 집값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까요? 크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네네. 분명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네. 주택 매수는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대출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굳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도 뭐 조금만 빌려도 살 수 있는 금액대의 집들이거나 네. 혹은 지금 뭐 9억, 15억 기준선으로 해서 대출이 크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크게 관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대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권은 한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대출 규제를 통해서 주택 매수를 일정 수준 억누른다 하더라도 네. 자, 그런 결과가 이 수요자들이 앞으로는 집을 살 필요가 없구나라고 바뀌는 것은 또 아닙니다. 집을 사고 싶은데 예.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게 된 거죠. 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주택 매수가 억제되었다는 것을 주택 매수에 대한 수요 자체가 바뀐 것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뭐 지금까지와 비슷하게 주택의 매매 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네. 신고가의 체결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집값이 비싸고 매물이 감소하더라도 그 와중에도 여전히 집을 사야 하는 수요층이 많지 않더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쉽게 안정시킬 방법이 될 거라고 속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네네.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금리도 네, 오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집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가능성도 지금 대출 규제하고 바로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분들에 대한 대출 규제나 혹은 뭐 이렇게 취득세 같은 뭐 세제의 규제가 있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강화된 DSR 규제 강화가 아니더라도 이미 충분히 규제를 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채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중에서 좋은 것들 혹은 더 좋은 것들 한 채로 갈아탄다는 것은 굳이 이번에 강화된 대출 규제를 원인이다라고 연관짓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네, 맞습니다. 적어도 집값을 안정시킨다던가 부동산 시장을 뭐 정상화시키겠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좀 한정적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네, 총 대출 규모를 좀
규제해 나가는 줄여나가는 어떤 관리의 측면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씀으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콕 집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콕 집어드리러 나왔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번 콕 집어봐 주세요. 네. 이 한 주간 이슈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1,469만 7천여 건 정도의 이제 SNS 빅데이터 글들이 올라왔는데 네. 지난주보다 200만 건 정도 늘었고요. 특징적인 것은 1위의 IT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제일 신나하실 만한 소재인데요. 근데 이게 참 제가 IT가 나와서 신나는 해야 되는데 네. 주제를 보면 그렇게 신나할 수는 없는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를 뜨겁게 달궜던 소주제 통신의 주요 키워드 장애라는 키워드이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점심 장사 다 망쳤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뭐 배달앱 또 뭐 카드 결제 이런 것들이 하필 또 그 시간에 다 먹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오전 11시 20분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1시간 20분 동안 지속이 됐었던 KT의 유무선 통신망 장애 때문에 뭐 우리가 거의 뭐 우리의 삶 자체가 거의 뭐 45분 길게는 뭐 1시간 20분 동안 그냥 먹통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좀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니, 저도 그 시간에요. 네. 인터넷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뭐 어떻게 망 자체가 잘못됐나 그렇게 네. 생각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디가 잘못됐지? 전원을 껐다 켰다 뭐 다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난감해하는데 갑자기 속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은 저희 와이프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강의도 못하고 끊겼어요? 강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네. 인터넷이 안 돼서 집이 인터넷이 문제인 줄 알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연락도 네. 안 되고 그러니까 네. 택시를 타고 사무실까지 갔다고 해요. 근데 사무실 인터넷도 KT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또 안 되니까 엄청 예.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 저희 와이프한테 강의 들으시는 분은 또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여가지고 전화를 해서 오히려 그분이 검색을 해서 이거 선생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문제인 것 같다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되면 이거 택시비 환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는 뭐 보상도 쉽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거에서도 네. 확인할 수 있듯이 KT하면 국가기관통신망 맞아요. 회사를 관리하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KT망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정말로 이번에도 또 이게 얘기가 나오면서도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공분을 샀던 게 네. 처음에 이게 이유를 막 디도스 공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디도스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 북한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해킹을 위한 소행이다라고 나올 때 항상 잘 나오는 어떤 기법이죠. 그랬다가 이게 이제 오히려 과기정통부에서 디도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살펴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경로 설정 오류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네. 이 경로 설정 오류가 뭔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네트워크 설정이 뭔지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고속도로로 비유를 해보면요. 도로 자체가 어떻게 뭐 무너지거나 고장나거나 부셔진 게 아니라 네. 도로를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오류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신호등 자체나 체계가 고장이 나니까 네.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길을 못 찾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한쪽 길에 어떤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 자꾸 데이터가 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마치 디도스랑 비슷했던 거죠. 예. 디도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특정 서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폭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한 번에 막 붓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통 체계가 잘못돼서 원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데이터인데 왼쪽으로 자꾸 가라고 하니까 예. 이쪽에 데이터가 모이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디도스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확인이나 내용이 판단이 필요했을 텐데
오히려 과기정통부에서 이거 디도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KT에서 뭐 부랴부랴 이거 알고 봤더니 이제 어떤 내부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통신망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곳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다라는 것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분노하거나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백업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뭐 망도 그렇고 아니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지만 한 곳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백업을 통해서 다른 곳을 통해서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죠. KT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충격이었던 게 이른바 플랜 B가 없었다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KT가 적자 기업도 아니고 예. 정말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생각해 보시면 지난 2018년 11월에 KT 아현지사가 화재가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네 특히나 뭐 저 마포 지역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2, 3일 정도 먹통이 됐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통신사 간에 로밍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이쪽에서 문제 생기면 다른 네, 통신사 쪽으로 맞습니다. 들어가게. 그래서 이제 그걸 자동으로 하는 로밍을 하겠다. 그리고 또 와이파이망도 개방해서 만약에 KT 쪽에 와이파이가 잘못되면 뭐 SKT나 LG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게 뭐 전혀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망에 대한 뭐 어떤 복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했었는데 네. 그 보완 역시도 쉽게 말하면은 A라고 하는 도로가 막혔을 때 B라고 하는 2차선을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 체계가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로를 아무리 도는 도로를 만들어봤자 교통 체계가 문제니까 전혀 쓸모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던 것들이 너무나도 좀 허술한 게 좀 느껴질 정도의 문제가 있었고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몇몇 기업들은 KT를 쓰고 있는데도 인터넷에 오류가 안 난 곳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들은 왜 그랬느냐? 그 기업들이 오히려 반대로 KT가 오류가 났을 때 네. 다른 통신사에 연결하려고 한 번에 2-3개의 통신 서비스를 같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통신사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을 통신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 통신사를 하는 기업들이 커버했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아이러니했던 게 이날 오전이 KT가 신규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개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끝나자마자 망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인공지능 기업으로 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이거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돕는다고 했는데 지금 소상공인분들 점심 결제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기본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참 씁쓸하네요.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2위는 스포츠 분야이고요. 스포츠 분야가 2위로 나온 게 좀 오랜만인데 소 분야가 야구 그리고 골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정후 선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인 이종범 선수를 좀 많이 기억을 하고 네네. 있죠. 어떻게 보면 바람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이정후 선수는 그래서 바람의 손자라고 불리고 있죠. 근데 이제는 이정후 선수가 이종범의 아들이 아니라 이정후로서 당당히 우리나라 야구의 주축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버지 이종범도 못한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을 했어요. 네, 사이클링 히트라고 하면은 한 경기에서 한 타자가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다 때리는 것이죠. 와, 이거 정말 어려운데. 그럼요. 지금까지 이게 누적돼서도요. 역대 29번째 대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기 쉽지 않은 것이고요. 이종범 선수가 지금까지 경기를 1706경기를 뛰었다고 하는데 이정후 선수는 데뷔 5년만 그리고 652경기 만에 첫 사이클링 히트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첫 타격왕 등극에도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데뷔한 지 5년이 된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빠보다도 더 멋진 기록을 지금 해내고 그렇죠. 있다라는 네. 것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골프가 왜 함께 주목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최근에 확실히 이 골프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구 다음으로 많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봤더니 여자 골프 소식이더라고요. 고진영 선수가 미국 여자 골프 투어 그러니까 LPGA 한국 선수 통산 200승 쾌거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부산 기장군에서 지난 24일에 LPGA 인터내셔널 부산 경기가 열렸다고 해요. 네. 근데 그 경기에서 연장까지 간 끝에 한국 선수들
선수들로 이제 누적해서 통산 200승을 지금까지 달성한 200승째를 고진영 선수가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고진영 선수는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이 세계 1위 자리를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넬리 코다 선수에게 1위를 내줬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세계 1위를 되찾았고요. 고진영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미국 LPGA 투어에서 계속적으로 승수를 할 때 197승부터 200승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4승을 이 선수 혼자서 독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1988년부터 한국 여자 프로 선수들이 미국 골프 투어에 참여를 했는데 200승, 그러니까 200번의 승리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대회가 의미 있었던 것이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 LPGA 투어가 원래 전 세계를 돌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열렸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그랬는데도 뭐 이런 방역 체계나 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서 인상적인 어떤 결과들을 거둬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는 정치 분야였고요. 뭐 주요 키워드는 전두환 그리고 사과라는 키워드죠.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지역사회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전두환 옹호성 발언에 이어서 뭐 자신의 SNS에 올린 개사과 사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윤 후보 측은 당내 경선 끝나기 전에 광주 찾아가서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광주시장 등이 광주 방문을 반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었죠. 네. 자, 또 어떤 사회 주제는 어떤 주자? 네, 이제 4위부터도 이번 주는 상당히 좀 반가운 키워드들이 많았는데 4위는 문화 분야예요. 그래서 주요 키워드가 공연, 콘서트, 전시 같은 키워드입니다. 이제 조금 뭔가 할만하다. 보러 갈만 하겠구나. 이런 이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한동안 볼 수 없는 키워드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난타라든지 K-팝 콘서트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위드 코로나 로드맵이 공개되면서 문화계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픽하이라든지 뭐 강승윤 뭐 이런 가수들이 콘서트를 이제 11월부터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공연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안전하게 잘 치러지는지에 따라서 향후 공연이나 뭐 가요계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방송가나 영화계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스우파라고 하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상당히 TV에서 좀 인기를 끌었는데 이 댄서들이 콘서트를 또 시작하기도 하고요. 예능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방청객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함께하는 스튜디오도 부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화계에서 희망에 부푼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팝콘을 영화관에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즐겁게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공연이나 국악계에서의 활약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마지막은 산업 주제인데요. 산업에서도 레저 산업 관련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키워드는 축제거든요. 근데 공연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데 지방 축제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축제가 좀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그 안에서 온라인 판매 같은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랜선 축제들 그리고 랜선 판매들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한편에서 그래도 야외 축제가 또 진행되는 것들도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향대전 같은 것들이 한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면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금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축제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반가운 목소리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저희가 보람된 그 어떤 청취자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그런가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5988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그때 또 시간상 저희가 못 전해드렸어요. 이슈이수다에서 전해주셨던 낙동강 오염 석포재련소 관련 소식에 기억나시죠? 네네네. 친정 동네 근처라 걱정했었는데요. 석포재련소 내달 중순 조업정지 기사 보고 시사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소식 계속 전해주세요. 김성환의 시사회 파이팅 이렇게 소식 전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지난주 환경 오염 논란이 석포재련소가 51년 만에 조업 정지 결정이 났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거든요. 이게 다 이 김덕진 부소장 더 제가 조금 콕 찍은 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돌 하나라도 얹어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